자, 인베디드 무선 통신을 위한 안테나 이해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안테나라는 것은 무선 통신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반적인 무선 통신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테나라는 소자 자체는 이제 그 RF8라고 하는 신호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안테나는 원래 이제 되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다 보니까 조금 한정을 지으려고 해요. 뭐 기본적인 이론은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제 과정에서는 인베디드 무선 통신이라고 조금 규정화를 좀 지었고요. 그래서 인베디드 무선 통신이라고 하면은 뭐가 이제 떠오르게 되냐면은 블루투스가 이제 가장 많이 또 쓰이고 있으니까 블루투스용 안테나, 그 다음에 무선랜용 안테나, 그 다음에 뭐 다른 통신들, 요새 뭐 이야기하는 이제 서브 1GHz, 예,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안테나 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실제 이제 안테나 설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설계 시뮬레이션 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수식이 존재를 하지만 이 수식대로 이제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설계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된 안테나의 특성을 역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뭐 다이폴, 모노폴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세 가지 타입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죠. 그 세 가지 타입이라고 하면 이제 칩 안테나도 있고요. PCB 타입의 안테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할까요? 외장형 형태, 외장형 안테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다이폴이나 모노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우리 활용하는 형태의 안테나는 이와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더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 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 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전자파의 이해, RF 회로 쪽하고 좀 겹치는 면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 안테나 과정을 듣는 분이 이제 RF 회로를 들지 않으셔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전자파의 역사, 뭐 맥스웰 방정식, 뭐 전파의 성질. 근데 이제 그 안테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전파의 성질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실제 무선 통신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들, 부품서부터 부품, 회로,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고 하면 베이스밴드 신호하고 RF 쪽하고 연동되는 형태의 시그널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컴포넌트들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외부적으로 안테나를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RF 부품 이해도 RF 이론, RF 이론이 이제 또 들어가고, 회로를 이야기해도 또 들어가고,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도 들어가고, 안테나를 이야기해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되는 것은 전파의 성질을 되게 많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안테나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전파를 시키는 소자이기 때문에 이 전파의 성질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영역, 주파수 영역, 교류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전압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인 신호 정연파라고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합성을 하면 합성이라는 표현보다는 평균이죠. 평균 내면 0.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곱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이제 돼서 파워를 하게 되면 양의 값 곱하면요. 양의 값이 나오고요. 음의 값 곱하면 양이 나오기 때문에 다 0 위에 시간축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볼테이지나 혹은 전압축에서 봤을 때 0 위의 값을 갖다 되니까 평균하면 2분의 1은 나오게 되니까 어떤 평균적인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RF에서는 전송선로가 굉장히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의 전달 특성. 고주파라고 하면은 이제 고주파가 어떤 신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정상적인 신호가 나오면 되는데, 실제 이제 RF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특성을 갖기가, 즉 왜곡이 많이 생기게 돼요. 왜곡 특성을 많이 갖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전달 특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신호가 들어와도 잘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RF에서 중요한 거는 전송선로 이론인데, 전송선로 이론에서는 뭐 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장황하게 수식적으로 늘어났지만, 여기서는 좀 심플하게 개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실제 이제 얼마나 반사되는지를 알아서 그 반사가 안 되게끔 해주려고 하는지 굉장히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 임피던스 정합 조건은 기본적으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스 쪽의 레지스턴스와 로드 쪽의 레지스턴스 값은 같고, 소스 쪽에 리액턴스 성분과 로드 쪽의 리액턴스 성분은 서로 위상이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기생 성분은 날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전력을 최대로 소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F 회로에서의 특성 조건이 이렇게 되고요. 임피던스를 위한 적응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PCB 기본 구조, 마이크로스트립하고 스트립 구조가 존재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한번 살짝 드려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특성 임피던스인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 커넥터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여기서 표현을 해놨는데, 주로 쓰는 건 이제 SMA 타입이라고 하고 피메일 타입을 가장 많이 커넥터 형태로 쓰고요. 물론 이제 메일이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 차트. 이 스미스 차트의 궤적 이동이 곧 임피던스 정합의 조건에 충족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랗게 생긴 형태의 이렇게 이제 차트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스미스 차트 S 파라미터 2의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 간단하게 네트워크 분석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건지 살펴볼 건데, 안테나 정합하는 장비예요. 근데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이제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근데 필수적인 장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정합에서 이제 이해와 활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피던스 정합 사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의 이해와 이제 특성 파라미터인데 어떻게 이제 안테나가 프로파게이션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요. PCB 상에서도 어떻게 라디에이션이 되는지 한번 보고, 뭐 포인팅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전력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포인팅 전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편파, 원형 편파, 선형 편파, 원형, 선형, 그 다음에 타원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편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니어필드하고 파필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 어떤 의미인지.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RF 쪽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용어 자체가 의미가 와닿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와닿게끔 해드리려고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튼 간에 이 파필드, 니어필드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 안테나 특성 파라미터. 안테나 특성 파라미터는 뭐가 있냐? 이제 뒤에 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뭐 VSWR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효율, 방사 효율도 있고, 효율, 그 다음에 뭐 안테나 이득 특성을 갖고, 네 번째, 요 정도만 뭐 돼도 방사 패턴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방사 패턴. 네, 이런 특성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될 건데요. 이 특성은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어떤 안테나를 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그 다이폴, 모노폴 형태가 존재를 하고요. 다이폴은 이제 플러스 선에서 마이너스 선으로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여기 끝단까지 이제 전하가 지나가겠죠. 전하가 가면서,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진동만 만들어내요. 교류니까. 그래서 진동이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노폴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선만 존재하고 그라운드를 마이너스.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간다. 이렇게 반사가 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느냐? 뭐 이것보다는 둘 다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성능적인 부분들, 약간 상이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근데 이제 모노폴이 나온 이유는 뭘까를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사이즈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래서 이 람다라고 하는 게 팩터가 있는데, 람다는 사용 주파수분의 빛의 속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주파수가 커지면 람다 값은 되게 높아진다. 이제 람다 값은 작아진다. 즉, 람다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안테나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길이가 작아지면 좋으니까 사이즈 내장하기도 편하고요.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연유가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방사 패턴 읽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측정은 기본적으로 안테나 챔버라고 하는 챔버 사이트에 가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측정 장비의 뭐 개략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안테나 복사 패턴, 방사 패턴, 복사 패턴 같은 표현인데요. 이득 측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검토, 사례 분석.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할지, 안테나에 대해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거 실제 이제 안테나를 어떻게 이제 위치도 중요하고요. 아트웍 가이드라인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득 특성. 이 실제 원하는 거리만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거리가 프로파게이션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과정에서 이야기들